2026년 1월 8일입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펼쳐놓고 보니까요. 와, 머리는 좀 복잡한데 오히려 그림은 더 선명해지는 기분이에요. 오,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국내 정치가 계속 과거 문제로 시끄럽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쪽 라스베가스에서는 AI가 막 현실로 튀어나오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미국이랑 중국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경제를 막 위협하고 있단 말이죠. 아, 그 세 가지가 다 연결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전혀 별개 얘기 같은데 겹쳐놓고 보니 결국 딱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지더라고요. 바로 우리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정합합니다. 방금 보내주신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온 신경이 쏠려 있거든요. 과연 지금 정치, 외교, 기술의 방향이 거길 향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한번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가장 좀 답답하게 만드는 현실이죠. 국내 정치 상황부터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오늘 아침 가장 큰 뉴스는 역시 국민의힘 장동엽 대표의 비상계엄 사과였어요. 네, 취임 135일 만에 나온 공식 사과였죠. 당시 여당으로서 책임이 크다. 잘못된 수단이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일단 사과를 했다는 점 자체는 눈에 띄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반응은 그야말로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것 같아요. 핵심은 역시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란 이름이 쏙 빠졌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장 대표가 과거 일은 사법부의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기겠다 이러면서 명확하게 선을 그었거든요. 정치적으로는 뭐 계산이 있었겠죠. 그렇죠. 아직 당내에 남아있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근데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반쪽짜리 사과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생존을 위한 계산이 깔린 사과다. 이런 거군요. 그런 비판을 피하기 어렵죠. 이게 지방선거 앞두고 연대도 제안하고 당명까지 바꾸겠다고 하면서 내놓은 회심의 카드였을 텐데 과연 대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보내주신 여론조사 결과가 아주 뼈아픈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 그 서울대랑 중앙일보가 같이 한 조사요? 네, 한국인 10명 중 8명, 무려 81%가 우리 사회의 정치 분열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81%요? 네, 사람들은 그냥 이런 정치적 대립 자체에 엄청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아니 81%면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네요. 와, 근데 흥미로운 건 이 분열의 원인이랑 책임을 누구한테 묻고 있느냐 이 부분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분열의 원인으로는 정당 간의 대립, 이걸 36%로 가장 많이 꼽았고요. 정당들이 싸우는 거요. 네, 그리고 책임이 있는 주체로는 강경 정당 지지자랑 강경 유튜버를 지목했어요. 아,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 바로 그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제 양극단에 있는 그 목소리 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가 끌려다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나온 장 대표의 사과는 대중이 보기엔 또 하나의 그냥 그들만의 정치로 비칠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럴 수 있죠.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도 정말 심각한 수준이던데요. 이재명 대통령 호감도가 100점 만점에 50점, 정청래 민주당 대표 37점, 장동혁 대표는 31점. 하하. 아니 전부 낙제점이잖아요. 이건 뭐 누가 더 싫으냐 경쟁하는 느낌이에요. 그만큼 정치 리더십이 실종됐다는 방증이죠. 그런데 이 조사에서 정말 제 눈을 사로잡았던 건 따로 있었어요. 어떤 거요? 바로 세대별 인식 차이였습니다. 아, 저도 그 부분에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230, 30 젊은 세대가 60, 70 세대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보수화되고 있다는 분석이잖아요. 맞아요. 20대의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39%였는데 이게 전 연령층에서 제일 낮았어요. 심지어 70대 이상보다도 낮았죠. 네, 70대 이상은 43%였거든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결과죠. 우리가 알던 정치 공식을 완전히 뒤엎는 거 아닌가요? 완전히 뒤엎는 거죠. 이걸 단순히 보수화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뭐랄까 기성정치, 특히 소위 86세대의 이념 중심적인 모습 있잖아요. 네네. 때로는 좀 위선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에 대한 젊은 세대의 염증이 반영된 일종의 실용적 보수 성향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아, 실용적 보수. 이념이 아니라 내 삶에 실질적인 이득을 주느냐. 바로 그거죠. 그리고 이 분석을 뒷받침하는 가장 결정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새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뭐냐는 질문에 네. 남북관계 개선을 꼽은 비율이
0%에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네, 0%요? 정말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건가요? 사실상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반면에 경제 성장과 일자리가 36%로 압도적 1위였습니다. 와, 이제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의 관심은 명확하네요. 이념 남북 관계 이런 거대 담론이 아니라 당장 내 지갑, 내 미래를 챙겨달라 이 말이네요. 맞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경제로 쏠린 바로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으로 날아가서 외교적 해법을 찾고 있네요. 시진핑 주석에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직접 밝혔어요. 네, 동결에서 감축으로, 감축에서 비핵화로 가는 3단계 해법을 제시했죠. 3단계 해법. 일단 핵물질 더 만들지 못하게 하고 ICBM 개발 멈추게 한 뒤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자는 구상입니다. 시 주석은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논란이 될 만한 지점이 있어요. 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쉽게 뒤집지 못하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 발언을 두고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어떤 부분 때문이죠? 평화를 제도화한다는 건 좋은 말처럼 들리는데요. 물론이죠. 하지만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역적인 평화만 강조하는 게 자칫하면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그냥 평화협정 맺는 수순으로 비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평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시각이 있군요. 정말 복잡한 문제네요. 그런데 우리가 중국과의 외교에 힘쓰는 동안 중국은 다른 쪽에서 경제를 무기로 훨씬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네, 일본을 상대로 히토류 카드를 꺼내들었죠. 맞아요.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개입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보복 조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그냥 수출 금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 뭐죠? 2차 제재 방침을 밝혔다는 게 핵심이에요. 중국산 히토류를 가공해서 일본에 수출하는 제3국 기업까지 처벌하겠다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이거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요? 한국이 히토류 원재료 89.4%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사실상 우리 기업들한테 일본 시장을 포기할래? 아니면 중국산 히토류 공급망에서 배제될래? 이 선택을 강요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와, 정말 무섭네요. 이게 바로 오늘 자료들 전반에 흐르는 경제의 무기화라는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중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맞아요. 미국 쪽 자료를 보면 더 노골적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방산업체 CEO들 백악관으로 불러서 배당금 잔치나 자사주 매입할 돈 있으면 공장 설비에나 투자해라. 이렇게 대놓고 압박했잖아요. 네, 그 말 한마디에 로키드 마틴 같은 회사 주가가 급락했고요. 그리고 블랙스톤 같은 거대 투자사가 단독주택 사들이는 걸 금지하겠다. 이런 폭탄 발언까지 했어요. 이제 국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자국의 이익을 관찰하는 게 뉴노멀이 된 느낌입니다. 심지어 군사적 행동도 서슴지 않죠. 외교적 협상이 결렬된 뒤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전격 침공해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사건은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전 세계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흔들릴 때 우리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었어요. 바로 원화 가치의 변동성인데요. 네. 작년에 우리나라 원화의 변동성이 튀르키예 리라화보다도 컸다는 분석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충격적인 결과죠. 아니, 잠깐만요. 튀르키예 리라화는 경제 위기나 하이퍼인플레이션 얘기할 때 거의 교과서처럼 등장하는 통화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불안정 통화죠. 그런 나라 통화보다 우리 원화가 더 너를 띄었자는 건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는 한국 시장이 그만큼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곳으로 보인다는 뜻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베네수엘라 사태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질 때마다 우리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셈이죠.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어제 뉴욕 증시도 혼조세로 마감했고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경제 환경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새벽 이 불안감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도 있는 엄청난 소식이 한국에서 터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장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4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네, 영업이 20조 원, 시장의 예상치,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18조 5천억 원 수준이었으니까요. 거의 1조 5천억 원을 더 번 거네요. 그렇죠.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이제 오늘 한국 증시의 모든 관심은 여기에 쏠릴 겁니다.
이게 재료 소멸로 인식돼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거냐? 아니면 아니면 삼성전자의 연간 이익 전망치 자체가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세를 이끌어낼 것이냐? 그야말로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거죠. 삼성전자의 실적은 결국 지금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키워드, 반도체와 AI 기술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려면 지금 당장 라스베가스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CES 2026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정말 흥미진진해요. 올해 CES의 핵심은 AI가 이제 단순히 대답하는 지능에서 행동하는 지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기조연설이었죠. 네, 피지컬 AI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다고요? 네, 피지컬 AI. 문이 좀 인공지능,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뭔가요? 컴퓨터 화면 속에 갇혀있던 AI가 로봇의 몸을 빌려서 현실 세계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아, 현실 세계로. 네. 로봇이 스스로 주변 환경을 보고 상황을 추론하고 직접 물건을 짚거나 옮기는 행동까지 하는 거죠. 젠슨 황이 이걸 로보틱스 분야의 챗GPT 시대가 열렸다고 표현했어요. 와. 그만큼 혁명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장면이 진짜 현실이 되는 거네요. 그런데 이 미래 기술이 우리랑 아주 직접적이고 강력한 관련이 있어요. 맞아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랑 젠슨 황 CEO가 CES에서 만나서 이 피지컬 AI 협력을 논의했다는 소식이에요. 네, 현대차의 그 최첨단 자동화 공장에 엔비디아의 AI 두뇌를 결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국내에 AI 팩토리랑 데이터 센터 짓는데 무려 4조 3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죠. 4조 3천억이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제조 역량을 가진 현대차, 그리고 AI 기술의 최강자인 엔비디아의 만남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합이에요. 그런데 이 거대한 협력의 가장 밑바탕에는 결국 메이드 인 코리아가 깔려 있더라고요. 바로 한국 반도체죠. 젠슨 황이 직접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에 들어갈 핵심 부품, 바로 HBM4 메모리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부터 독점 공급받을 거라고요. 아, 독점 공급. 네, 앞서 이야기했던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그 기술이 어떻게 미래 산업을 이끌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모든 길이 한국 반도체로 통하는 셈이죠. 거대한 공장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으로 파고드는 AI도 있더군요. 레노버가 공개한 키라라는 개인용 AI 에이전트요. 아, 큐라. 네. 네, 헤이 키라라고 부르면 내 스마트폰, 노트북, 스마트워치를 막 넘나들면서 맥락을 파악하고 내가 시키지 않은 일까지 알아서 처리해준다고 하죠. 네,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 부산 출장 준비해줘라고 말하면 알아서 KTX 표를 예매하고 부산 날씨에 맞춰서 입을 옷을 추천해주고 내일 아침 기상 알람까지 맞춰주는 식입니다. 와, 진짜 비서네요. 그야말로 함께 일하는 지능이죠. 이제 AI는 우리의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 양쪽에서 우리의 손과 발이 돼서 직접 행동하는 시대로 완전히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정말 거대한 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나라 안에서는 낡은 정치적 이념 대립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고 시선은 오로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 경제 문제에만 쏠려 있어요. 그렇죠. 동시에 나라 밖에서는 지정학적 갈등이 경제를 송두리째 흔들고 또 그 이면에서는 AI라는 거대한 기술혁명이 모든 산업의 판도를 다시 짜고 있죠. 엔비디아랑 현대차의 동맹에서 보듯이요. 네. 이제는 한 나라 안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기술 기업들의 합종 연행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론조사에서 봤듯이 국민들은 경제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외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정치는 세상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고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요. 다음 선거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국경과 이념을 넘어선 이 기술과 경제의 거대한 파도에 어떻게 올라탈 것인지 그 해답을 누가 먼저 내놓느냐가 아닐까 싶습니다.